어디 이제 25번 공장 입지, 공업 입지 나오는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얘가 작년에도 나왔기 때문에 역시 50문제로 압축했다면 안 됐을 텐데 이제 100문제니까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이 안에 우리가 확인하고 가야 될 게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지금 일단은 먼저 기본적으로 문제 풀어보고 그 지문 한번 점검할게요. 공장 입지 틀린 거. 자, 수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에 공장이 입지를 한다. 그러면 만약에 수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에 공장이 입지를 하면 굳이 수송수단이 바뀌면서 갈아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점에 입지하면 수송 비용이 감소되는데 이런 지점을 이적 지점 또는 적한 지점. 그래서 이제 중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료 생산지하고 공장이 있는데 그 중간에 수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이 입지하면 수송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입지해라 해서 뭐 중간 지향 입지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니까 한번 가볍게 읽어두시고 가장 메인이 되는 게 이제 2번이죠. 사실 2번 어디 중량 증가산업 보편 원료를 주된 원료로 쓰는 산업 원료 지수가 1보다 작으면 예 원료하고 등졌죠. 그다음 무슨 지향형? 시장 지향형. 자 일단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그러면 중량 감산업 특정 지역에서만 원료 조달이 가능한 국지, 편제 원료를 주된 원료를 쓰는 산업.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면 무슨 지향형? 반대니까 무슨 지향이겠어요? 원료 지향이겠죠. 자, 일단 뭐 2번이 기본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맞고요. 3번. 배번은 한 100년 전에 나온 이론이죠. 그래서 비용 3대 요인으로 인건비, 노동비, 운송비 한 곳에 모여 있을수록 나타나는 집적 이익 가운데 옛날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뭘 중시했죠? 원료나 제품의 운송비, 수송비를 중시했다. 맞고요. 요거는 뭐 딱히 오답을 내진 않는데 한 곳에 모여서 입지할수록 비용 절감 이익이 자 모일집 비용 절감 이익이 쌓일 적이라고 하는데 자 공장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공장끼리 몰려 있잖아요. 그러면 원료나 또는 시설 뭐 이런 것들을 공동 사용함으로써 비용 절감 이익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 경우를 그냥 집적 이익이라 하니까 한번 읽어두시고요. 그다음 5번 지문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돼요. 5번 지문을. 예. 아직 우리 책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시험에서도 아직 안 나왔고 맨날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배번은 최소 비용 이론, 비용 부담이 가장 낮은 곳에 공장이 입지하는 게 좋다라고 하니까 레시는 배번을 막 비판했다 이거야. 야, 공장이 입지하는데 비용 부담만 싸다고 해서 어떻게 거기를 최적 입지라고 하느냐. 결국은 소비자가 가장 많은 곳에 공장이 입지하지 거기가 최적 입지다라고만 시험에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레시의 최대 수요 이론. 레시라는 사람은 수요가 가장 많은 곳에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 우리 시험은 계속 여기까지만 나왔거든요. 근데 이 안에 어떤 전제 조건을 한 번도 건드려준 적이 없는데 충분히 건드릴 만해요. 자 보세요. 소비자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가 공장이 최적 입지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우리 신림동 이쪽에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대나무로 만드는 죽제품 이런 것들을 되게 사람들이 좋아한대. 그래서 죽제품 공장이 여기 있으면 소비자들이 많이 물건을 살 수가 있대요. 근데 문제는 죽제품 공장에서 사용하는 그 원료인 큰 대나무는 전국에 보편적으로 널려 있는 게 아니고 저기 전남 담양 같은 일부 지역에서만 생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공장이 여기 있어 버리면요. 가지러 왔다 갔다 하느라고 볼일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공장이 그쪽 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전제 조건이 뭐가 깔렸냐면 어느 지역이든지 생산 자재, 생산 요소가 불균형하게 존재하면 안 되죠. 균형 있게 어디서나 동일하게 생산 자재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가정 하에 소비자가 가장 많은 곳에 입지해야 된다. 요게 저번에 평가 시험에서 한번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부분을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아까. 이거 우리 시험에 나왔어. 근데 우리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레시는 비번을 비판했다. 소비자가 가장 많은 곳에 입지해야 된다. 이렇게만 나왔는데 전제 조건을 한 번도 건드려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5번 지문 정확하게 좀 잡아주세요. 5번 지문. 5번 지문. 예. 이제 등비용선도 한 3번 시험에 나왔죠. 이제 등비용선. 얘는 그 공장의 입지가 변할 때 그 수송 비용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선인데 뭐 한번 볼게요. 전피가 최소 수송비 지점이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전피에서 멀어질수록 피해 있을 때보다는 수송비가 더 늘어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이 선에 걸치면 P에 있을 때보다 등 똑같이 수송비가 늘어난대. 그걸 갖다가 등 운송비 또는 등 비용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등이란 말을 등이 이 꼴이죠. 저번 주 우리 그 7, 8호 문제 풀이하면서 저번 주에 그 등 뭐 한번 나왔는데 등. 설마 이 등이 뭐 이런 등신할 때 그런 등은 아닐 것 같고요. 아니 그냥 제 생각이 그래요. 등신은 아닐 것 같고 이퀄이잖아요. 삼면 등가성 기억나세요? 저 또 부동산 개발 방식 하면 또 등이 하나 또 있을 텐데 뭐 있을까? 등가 교환 방식 있죠? 그런 거 지금 등이 바로 이퀄 똑같다 이거예요. 두 번째 라인에 들어선다면 P에 있을 때보다 똑같이 20원, 세 번째 라인 30원. 요게 바로 이제 등비용선인데 이제 지금은 시험에 이제 나오면서 그냥 개념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과거에는 오답을 한번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온 거냐?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점 P에서 공장이 여기 점 L로 이동한다. P에서 L로 이동함에 따라서 외곽으로 가니까 종전보다 P에 있을 때보다 L로 가면 인건비를 10원을 절약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비용 최소 관점에서 공장은 P에서 L로 이동하는 것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라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설마 이거 하나만 가지고 물어보겠어요?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겠지. 인건비는 10원이 절약되는데 P에서 L로 이동함에 따라서 수송비는 늘어나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표현해 주지 않았지만 첫 번째 라인을 넘어섰죠. 10원을 넘어섰어. 그러면 P에서 L로 이동하면 인건비는 10원만 줄지만 교통비는 10원 플러스 알파가 늘어나니까 이동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답이 5번인데 5번 지문 잘 좀 요거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네. 자, 이제 공공재. 공공재도 이제 시험에 출제가 여러 번 됐죠. 아주 여러 번 나오고 있죠. 근데 통으로는 문제가 잘 안 나와요. 거의 지문으로 계속 이렇게 주는 게 일반적이죠. 자, 볼게요. 공공재는 우리 국민들이 내린 세금 가지고 국가나 지자체가 돈을 모아서 자기들이 대신 교육, 소방, 도로, 뭐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게 공공재죠. 요것도 과거에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현장 자원, 상품 자원이라는 게 있는데 옆에다가 보존 써보세요. 보존. 토지는 개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보존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우리 학원 근처에는 전부 다 개발해서 택지를 이용하고 있죠. 여기는 이런 것을 상품 자원으로 토지다 이렇게 불러주고, 그다음에 저기 북한산 같은 경우는 사람들에게 쾌적성을 주기 위해서 개발하지 않고 보존했죠. 그런 토지를 현장 자원이라고 이야기해. 그러면 현장 자원 토지는 결국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공공재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 질문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요. 공공재는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제가 맨날 사례를 들은 게 일산 신림간 고속도로가 총 공사비가 5조 원인데 국가가 저 편하라고 이렇게 만들어줬어. 저 혼자 이용하라고. 그러면 제가 너무 기뻐해야 되는데 대신에 이제 뭐가 있냐면 한 번 올 때 통행료 2억 갈 때 2억씩 내고 나 혼자 다녀야 돼. 근데 이 도로를 만들면 한 사람이 소비자가 이용하는 게 아니고 다수의 소비자가 같이 이용을 해. 그러니까 비용을 한 사람이 2억씩 통행료를 내는 게 아니라 나눠 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 절감의 이익이 생긴다. 그런 말 딱 한 번 나왔고 얘는 다음. 도로, 터널, 공항 등의 공공재는 공공의 재원뿐 아니라 민간 자본을 이용해서 공급되기 위해서 한다. 맞죠? 우리 다음 주에 BTO, BTL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이런 개념 맞고요. 공공재는 이제 오답이 나오면 맨날 이런 데죠. 공공재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기면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양보다 과다하게 만들어집니까? 충분하게 과다하게 아니 과소생산. 그래서 우리 이런 거 해봤잖아요. 공공재 정의효과는 좋은 거다. 과소생산. 부의효과는 안 좋은 거다. 과대생산. 예, 틀렸죠? 네, 4번. 도로, 학교 등의 공공재는 정의 외부효과를 유발할 수 있겠죠? 맞고요. 요것도 지금 이제 시험에 잘 나오죠, 영어가. 근데 오답을 한 번도 안 줘서 그렇지. 아무튼 비경합성 무임승차자에 대해서도 배제 불가능한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이 있죠. 맞죠? 네, 맞죠? 예? 예. 그래서 공공재도 시장 실패 원인이 되는 거죠. 무임승차가 발생해도 배제시킬 수 없다. 공짜가 존재해버리니까 등등등. 자, 요 정도는 요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답은 4번. 자, 27번 한 번씩 나와요. 이렇게 안 나오고 더 간단하게 나와. 다음 중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닌 것은 1번 완전 경기 시장. 틀렸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오니까 한번 점검할 거예요.
시장 실패 원인은 모두 몇 개냐? 완전 퍼펙트한 시장이라면 시장이 실패하지 않겠죠. 예,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닙니다.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 원인 되는 거죠. 이제 바로 뒤에 또 나올 거예요. 외부 효과는 제3자의 행위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제3자에게 영향을 끼친다 하더라도 시장을 거치지 않고, 즉 그에 대한 대가 보상을 지불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장 실패 원인이 된다 등등등. 예, 이거 맞고요. 공공재 부족도 맞고. 자. 대칭성의 반대가 뭐죠? 비대칭은 서로 다르다. 차이가 있다. 그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알고 있지 않아요. 누구는 많이 알고, 누구는 조금 알고, 누구는 모르고 달라. 비대칭이에요, 비대칭. 대칭이란 것은 차이가 없이 똑같대요. 아니죠. 뭐죠? 대칭이 아니라 뭐? 정보의 비대칭 틀렸고요. 시장이 불안전한 건 시장 실패 원인 맞겠죠. 다음에 규모의 경제 옆에 써놓으세요. 독점 과점.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면 대량 생산을 통해서 생산 단가를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기업들이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대량으로 생산해가지고 생산 단가를 싸게 낮춰. 그리고 싸게 팔아버려. 중소기업들 아웃되겠죠. 그럼 시장에서 이제 독점 과점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장 실패 원인이 된다. 그래서 4개. 이런 것들을 더 틀리지 말아야 돼. 이런 것들을. 예, 답은 4번. 28번. 정부의 시장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단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당연히 요 파트입니다. 요 파트. 이번에 이것도 한번 확인 좀 해봐야 될 게 있고. 일단 볼게요. 그 실패가 3대 실패가 있다고 그랬죠. 시장이 재기능을 못하면 시장 실패. 정부의 개입이 역효과를 내면 정부 실패. 말게 못 알아들으면 시험 실패. 이렇게 3대 실패. 이렇게. 예.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역효과를 유발한다. 이건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죠. 무슨 실패? 정부 실패. 이거 이해 안 되시면 손 들어봐요. 그럼 시험 실패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 자, 일단 맞고요. 10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 시험은 100%. 정부가 시장에서 개입을 하는데 정부가 직접적으로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거나 가격 통제 등의 방법으로 개입하는 것은 직접 개입. 이런 것들. 공공임대주택 공급 제일 많이 나왔고요. 토지 선매, 공인개발, 수용, 토지 비축, 가격 통제는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정부가 직접 수요자 공급자를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 수요 공급에 영향을 끼칠 의도로 이렇게 어떤 세금이라든지 보조금, 정보 제공 등의 방법으로 개입하는 거. 세금, 거래세, 보유세, 부담금, 금융 규제, 보조금, 실거래가 공개, 뭐 공시제도 막 이런 것처럼 이런 것은 무슨 개입? 간접 개입. 우리 지금 계속 우리는 2번, 3번 가지고 물어봤어요. 우리 시험 계속 그래. 근데 4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오답 없이 지문 한 줄로 띡 던지는 거지. 자, 토지 이용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 지구제와 같은 토지 이용 규제와 같은 방법으로 개입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껍데기 지문이 그냥 나온 것뿐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 평가서 시험 보니까 우리 시험도 물론 나왔지만 다음 중 직접 개입 또는 간접 개입으로만 연결된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걸 중간에 막 끼워 넣어주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점검해 봅시다. 토지 이용 규제는 말이죠. 정부가 수요 공급을 뭐 하고 뭐 영향을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정부가 자기의 마인드가 있어요. 어떻게 아파트에서만 다 살겠냐. 그래서 이쪽은 내가 제1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하겠다. 그래서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목적으로 이렇게 지정한다. 그래서 법에 정해놨어. 수요 공급 그 자체를 가지고 정부가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방향성을 정부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파트 안 돼. 학교는 돼. 마트 돼. 모텔 안 돼. 대형 할인 매장 안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정해놓은 거 있죠. 그럼 이것은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토지 이용의 방향성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행정적 법률적 수단을 통해서 규제하는, 그러니까 용도 지역 지구제라든지 건축 규제라든지 토지거래 허가라든지, 그래서 각종 인허가 제도거든요. 그래서 딱 이렇게 두 가지만 봅시다. 각종 인허가 용도 지역 지구제는 뭐다? 토지 이용 규제다. 그래서 요건 이번에 거의 확실한 예상 문제이기 때문에 준비 잘 좀 하세요. 예? 다음에 이제 5번에 이제 요게 이제 얼마 평가서 시험에서 한번 나왔길래 한번 살펴 보려고. 그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은 시장 임대료보다 싸게 공급하죠. 그럼 여기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임대료 보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싸게 살고 있으니까. 그럼 이런 방법은 정부의 직접 소득의 직접 분배 효과인가요? 이거는 간접 분배겠죠. 그래서 이거 한 번만 살짝만 읽어주세요. 예? 예, 그래서 5번이 틀렸다는 거.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이건 새로운 지문이고 2번, 3번, 4번 딱 명확하게 잡는 게 핵심이에요. 핵심. 자, 답은 5번이고요. 외부 효과 틀린 거 29번 두 개.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다른 경제 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근데 의도적인 결과가 시장을 통하여 아니죠. 의도하지 않은. 그리고 또 하나 틀렸어요. 시장을 거친다는 것은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에 대한 책임지는 거예요. 만약에 보세요. 제가 아침에 주차장에서 차를 이제 몰고 나오는데 갑자기 하품이 하는 순간 등 소리가 나더라고. 앞에 차를 박았어요. 범퍼 깨졌어. 근데 내가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방에서 종이를 꺼내가지고 아저씨 차 범퍼가 많이 깨졌어요. 참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제가 의도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나 갈 테니까 이렇게 알아서 네 돈 주고 네가 고치고 뭐 PS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보상을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시장을 거친단 말이에요. 근데 외부 효과는 직접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대가 보상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통하지 않고입니다. 통하지 않고. 그래서 틀렸죠? 외부 효과가 나타난다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겠죠. 만약에 정예부 효과는 과소 생산된다 그러면 생산을 늘리게끔 하려고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부예부 효과는 지나치게 과대 생산되니까 만약에 공장이 지나치게 과대 생산해가지고 막 매연을 많이 내뿜어 사람들이 자꾸 아파. 그러면 의료비 지출이 커져 사회적으로. 또 물과 공기가 오염되면 자연을 원상 회복하는데 또 많은 돈이 들어가. 등등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겠죠. 네. 3번 공원이 조성되어 쾌적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예부가 나타난다면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겠죠. 우측, 좌측, 우측. 예. 이런 질문에서는 딱 한 번 오답이 나왔어요. 여기는 맞는데요. 주택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틀렸죠? 우측으로 이동한다. 딱 그렇게 오답 한 번 내줬어요. 이건 맞고요. 얘는 시험에 20번도 넘게 나왔어. 일단 첫 번째. 외부 효과는 생산 과정, 소비 과정 모두에서 나타나죠. 공장이 생산하면서 외부 효과가 나타나고 소비 과정에서 나타날까요? 나타나죠. 만약에 우리 학원에 이제 갑돌이라는 학생이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시험 볼 때까지 바짝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먹고 오려고 하는데 그 아침에 방송 보니까 생양파를 꾸준하게 먹어주면 머리가 피가 맑아지고 학습 집중도 높아지고 그런다길래 오케이 하고 양파를 오늘 20개를 그냥 생으로 씹어 먹고 온 거야. 이렇게 소비했죠. 소비. 그러다가 수업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트림이 끄ꯛ 나왔더니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기절해가지고 죽어버려요. 이렇게. 소비 과정에서도 외부가 나타날 수 있죠. 이건 농담한 거고. 집에서 담배 피우고 막 그러면 요즘에 흡연 때문에 막 문제가 많죠.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소비하는 행위인데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됐고 여기는 오답 없어요. 외부 불경제는 외부로부터 내가 불이익을 받는데 그러니까 부예비과를 말하겠지. 부예비과. 이 부예비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서 용도 지역 지구제를 지정한다. 이거 시험에 수도 없이 출제되는 거죠. 자, 부예비과 제거하기 위해서 뭘 지정한다? 지역지구제. 이게 가장 잘 나온 지문. 자, 부예비과는 과대생산, 과소생산, 과대생산. 지나치게 공장이 풀로 생산해버려. 풀로. 과대생산. 그러니까 생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 등의 조세를 부과할 수 있죠. 자, 조세를 부과하면 생산비가 높아지겠죠. 그렇지. 공급이 증가해 감소해요. 공급이 감소하겠죠. 가격은 상승할 테고요. 네, 맞아요. 6번 지문 잘 보셔야 돼요. 6번 지문하고 7번 지문. 자, 6번 외부 불경제는 부예비과죠. 부예비과. 과대생산, 과소생산. 과대생산이에요. 그러면 사회적 최적 생산량이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양이야. 시장 균형 생산량이 시장에서 실제로 만들어진 양이고 그러면 시장에서 만들어진 균형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많다. 맞아요? 맞지? 필요로 하는 양보다 더 많이 만들어지니까 과대 생산되는 거죠. 맞아요? 네. 다음 7번.
부예비가는 우리 동네에 공장이 들어서 가지고 또는 쓰레기 입장이 들어서 가지고 집값 떨어진대. 그럼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겠죠. 님비. 왜 사람들이 싫어하는지 아세요? 여기 사적 있죠. 여기 사회적 있지 않습니까? 사적 사회적 중에 누가 영향을 받는 소비자죠? 한장 어긋네. 사회적인 소비자, 주변 사람들, 사적은 행위를 가하는 주체에 공장을 가동하다 보면 오염을 시키잖아요. 오염이란 행위를 가하는 주체가 사적이고 그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주변 사람들이 사회적이에요. 사회적. 예. 자, 그러면 부예비가는 사회적 비용보다 사적 비용이 작게? 아니지. 얘가 작으면 사람들이 싫어할 리가 없잖아. 좋아하지. 근데 그것이 아니라 사적 비용보다 사회가 희생하는 비용이 더 크니까 사람들이 오는 건 님비 싫어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 작은 게 아니고 이게 더 커야지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희생하는 비용이 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이제 요거 틀렸죠. 요 지금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다시 7번. 사적과 사회적을 몰라버리면 난감해. 예. 그래요. 나는 잘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이제 이 과정 때는 헷갈리는 게 있어요. 헷갈리는 게 있는데 계속 반복하면 되죠. 반복하면 돼요. 네. 계속. 자, 그러면 앞둔 단문 1번, 7번이고요. 예. 30번.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나 제도 아닌 것은 자, 제가 시킨 대로 하세요. 볼펜 여기다 볼펜 그어. 볼펜 대가지고 쭉 밑으로 꺼 이렇게. 그냥 꺼봐. 뭘 왜야? 꺼봐 이렇게. 꺼 반쪽에. 이쪽은 제가 이제 이거는 점검하라고 지금 내놓은 거예요. 점검하라고. 예. 그래서 토지 적성평가 개발이익 환수 후분양제 토지거래 허가제 토지은행은 현재 있어. 요쪽은 개발권 양도 제도 자체는 처음부터 없었고 미국에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폐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쪽은 시행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딱 반 쪼개면 되죠. 쪼개가지고 왼쪽은 시행하고 있지 않는 거 깔끔하게 몇 개, 5개. 이것은 뭐 잔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반드시 잡아놓으세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됐죠? 답은 3번. 31번. 얘도 100%죠, 100%. 예. 그러니까 이제 별 붙일 만한 건 아니에요. 통으로 이렇게 가끔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지문으로 나오든지 토지 정책과 관련되는 걸 안 물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다음. 토지 정책 틀린 거. 용도 지역 지구제는 비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제거해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맞아요. 근데 이렇게도 시험에 나와. 근데 이거보다는 아까 전에 봤던 거 부예비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역지구를 지정한다. 그것이 시험에 거의 한 20번 나왔던 질문이에요. 물론 이렇게도 나오긴 하지만. 네. 다음 국계법령상 토지는 도, 관, 농, 자와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맞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책은 넘기지 마세요. 맨 처음에 앞에다가 3번 문제 풀면서 그래서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되면 된다 안 된다. 구분해야 되니까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용도지구는 가능하고요. 토지 적성평가제도 한 3번인가 시험 나왔어요. 그래서 개인한테 네 땅 네가 쓰고 싶은 대로 해봐. 그럼 다 땅을 개발해 버리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개발과 보존을 조화롭게 이용을 해야 되니까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에 따라서 이걸 고려하고 토지의 개발, 그러니까 토지마다 개발 적성, 농업 적성, 보존 적성을 평가해서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토지 적성 평가 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저께도 저기 적성 평가 봤잖아요. 학원에서. 적성 평가. 아직도 적성이 안 맞았어? 아니 동차가 아니더라도 1차라도 적성이 안 맞아요? 어떻게 하냐 그럼. 그래도 그럼 학계론하고 민법 하나는 적성이 맞아야 될 텐데. 그것도 안 돼? 그럼 오늘 그만해. 수업 그만해. 뭐 적성이 안 맞는다는데 하는 뭐 하나. 자, 그래도 열심히 하면 뭐가 좀 맞을 수는 있을 거야. 뭐 하나 되겠지 뭐. 자, 환지 방식은 시험에 다음 주 또 나와. 근데 잘 나와. 얘는 그냥 통으로 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지문이 나오기도 하고 아무튼 다음 주에 개발 방식이 또 나오는데 일단 환지 방식에서 오답이 잘 나오는 것은 사실은 이게 아니고 다음 주에 하는 건데 개발되기 전에 토지를 받아서 사업자가 택지로 개발을 한 후에 택지를 원소유자에게 매각한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약속대로 돌려주는 거죠. 체인지 환지. 자, 그러면 하나 더 잡아야 돼요. 환지 방식은 토지 소유자와 사업자가 개발 이익을 공유할 수 있겠죠. 그렇지.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토지마다 다 다르니까 뭐 이런 말 공법 시간에 들어봤죠. 뭐 환지의 형평성을 기하여 어쩌고 저쩌고. 그러기 위해서 사업 기간이 단축되어 길어져요. 길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죠. 길어지는 문제. 그렇죠. 그 답은 4번입니다. 4번. 5번. 그 토지 비축도 역시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와야 돼요. 토지 비축 토지은행은 공공이 토지를 언제 필요로 하는 토지를 장래.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급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배수가 원칙이에요. 협의 배수가 원칙이지.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니까 장래 쓸 거니까. 그런데 수용은 말이죠. 토지 이용 계획이 현재 이미 확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쓰기 위해서 반드시 일정 기간 동안 토지를 확보를 해야 돼. 관계 매수가 나타났죠. 따라서 토지 비축은 수용보다 토지 소유자 권리심의 정도가 크다 적다. 다음 중에 요거 이제 한 번 더 점검할 거예요. 개발권 양도 제도는 개발권 만 양도 기억나시죠? 그래서 정부 규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실에 대해서 무엇을 개발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7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개발 이익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맞아. 이렇게 나오면 오답이 안 나와. 근데 이제 우리 수업 자료 밑에 제가 보충 자료 넣어놓은 거 있죠. 거기 봐보세요. 보충 자료 넣어놓은 거 보면 개발 이익이란 해가지고 제가 써놓은 거 보이세요? 개발 이익이란 거기 요거 개발 이익이란 가지고 오답을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개발 이익은 그러니까 개발로 인해서 나타나는 물가 상승분을 초과한 개발 사업자의 사업 이익이다. 아니에요. 뭐 상승분?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해서 발생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이다. 그거 체크 읽어주세요. 그 지문 보충 자료에 들어가 있죠. 구분 잘하세요. 그러니까 요게 나오면 이런 건 오답 없어. 오답 없는데 이 안에서 개발 이익이란 하면서 이제 오답을 주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요거 다시 한번 보충 자료 1번 확인 좀 해주세요. 네. 자, 답은 4번. 얼마나 친절하게 정성껏 자료를 이렇게 잘 만들어놨어. 잘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좀 잘 좀 활용해서 꼭 학계론의 적성이 맞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웬만하면 적성이 맞을 텐데 이렇게 공부했으면 안 맞네. 자, 임대료 상한제만 빨리 한번 점검할게요. 임대료 상한제만, 가격통제만. 현재 수용성 공곡선에 의해서 100원이라는 임대료에 주택이 100개가 임대차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정부가 이제 균형가격보다 낮은 선에서 싸게 임대를 통제해야 되는데 만약에 높은 선에서 가격을 통제하게 된다면 비싸면 소비자는 100개를 살려고 하다 비싸네 하고 수요량이 50개로 감소할 수 있어요. 공급자는 돈 더 받아도 돼 하고 공급량을 100개에서 150개로 늘려. 그러면 계산상으로는 초과 공급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저 X표 의미 아시죠? 균형가격보다 높은 선에서 가격을 통제한다면 공급자가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균형점 이동한다 안 한다? 이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표현이 두 가지로 나와요. 균형가격보다 높은 선에서 통제한다면 균형점은 이동하지 않는다. 즉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맞죠? 또는 이렇게 나와. 균형가격보다 높은 선에서 통제하면 초과 공급이 나타나지도 않고 임차인의 주거 이동이 제한되지도 않고 주택의 질이 나빠지지도 않다. 이렇게 나와. 이 말이 뭔 말이야 지금. 이렇지도 않고 저렇지도 않다. 그러니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를 갖다가 그렇게 두 가지로 하나는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또 하나는 방금처럼 뭐 하지도 않고 이렇게 돌려서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 결론 움직이지 않죠? 균형점 시장에 아무런 영향 못 줍니다. 낮은 선에서 싸게 통제하면 이제는 싸게 통제하니까 돈이 안 되니까 공급자가 공급량을 줄여 감소시키는 거죠. 100개에서 50개로. 반면에 수요량은 늘어나겠죠. 싸니까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초과 뭐가 돼? 초과 수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균형 가격보다 낮은 선에서 가격을 통제한다면 초과 수요가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초과 수요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싸니까 상대적으로 수요량이 늘어나니까 물건이 부족해서 초과 수요 부족 현상이 생겨. 근데 요거 잘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요. 우리 시험 거의 절대 요거 물어봅니다. 싸게 통제하니까 공급자가 돈이 안 되니까 공급 물량 줄이는 거야.
그래서 초과 수요가 생긴다. 우리는 그 방향으로 거의 대부분 그 방향으로 몰고 갑니다. 근데 어디 초과 수요가 나타난다는 것은 특히 공급이 감소해도 초과 수요가 생긴다고 그랬죠? 근데 공급 감소해도 시간이 걸리는 거 아시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균형가격보다 낮은 선에서 임대료를 싸게 통제하면 장기적으로 용도 전환을 통한 주택 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 왜 장기란 말이 나온지 아세요? 자, 원래 월세가 100원인데 정부가 싸게 통제한 거야. 그럼 임대인이 돈이 안 돼. 주거용으로는. 용도를 다르게 바꾸고 싶은데 기존 세입자들 전세 임대차 계약 기간 끝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어 없어? 안 되죠. 그러니까 용도 전환을 통한 공급도 역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등등등. 그래서 초과 수요가 나타나는데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확 감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공급 비탄력적이지. 장기가 대탄력적이겠지 이제. 그래서 단기보다 장기로 갈수록 초과 수요는 더 커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맞죠? 맞죠? 하나 더. 그러면 균형 가격보다 낮은 선에서 싸게 통제하면 임대료 강제적으로 하락시키는 효과가 생겨. 근데 이제 문제가 초과 수요라는 부작용이 생겨서 문제긴 한데 단기에는 초과 수요가 많이 발생해요, 덜 발생해요? 덜 발생하면 나름대로 단기에는 임대료 통제하는 정책적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죠? 갈게요. 32번. 틀린 거. 높은 선을 하면 뭐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뭐 그런다네?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를 이렇게 하기도 한다고 그랬죠? 맞는 소리예요. 맞는 소리. 다음 2번.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선에서 상한제를 적용하면 초과 수요가 나타나겠지. 낮은 선이니까. 근데 어떤 경우 초과 수요가 더 커지냐? 비탄력적인 단기보다 탄력적인 어디로 갈수록? 장기로 갈수록 초과 수요는 더 커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상한제를 적용하면 단기에는 초과 수요가 덜 나타나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정책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오케이. 4번.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에서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선에서 상한제를 적용하면 임대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임대인은 상한제를 무조건 싫어해요. 게다가 싸게 통제했잖아요. 가봅시다. 근데 공급이 뭐래? 수직? 수직이구나. 이 상태에서 수요선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자. 현재 임대료가 150원에 주택이 사회 전체적으로 1000개의 주택이 공급되고 있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정부가 이 상태에서 가격을 150원만 받으라고 통제한대. 그러면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임대인이 손실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손실이 이만큼 생기는 거 이제 종전보다. 왜냐? 종전에는 150원에 1000개를 공급했는데 이제는 공급량 그대로인데 100원밖에 못 받으니까 사실은 정부가 가격을 싸게 통제해서 손실이 생길 것 같으면 공급자가 공급량을 줄이면서 대처를 하거든요. 근데 공급이 수직,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공급량이 감소해야 안 해요. 그러면 결국은 이만큼 공급자는 이익보다 손해본다. 손해보는 거죠. 손해. 대신에 임차자는 말이죠.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급량이 1000개라면 1000개를 소비하고 있었거든요. 150원씩 내고. 근데 이제는 임대료가 싸졌어. 근데 주택 공급량은 그대로야.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양의 물건을 소비하면서 가격만 덜 내도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지. 아닌가요? 맞죠?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임대인 손해보고 그 손해를 임차인이 이익을 누리는 거죠. 이런 경우가 바로 부의 재분배 또는 소득 재분배. 임대인의 소득이 임차인에게 재분배 이전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소리죠? 네. 자, 5번, 6번, 7번 낮은 선. 어디 보자. 낮은 선에서 상한제를 적용하면요. 초과수요. 주택 부족 현상이 생겨요. 초과수요가. 그러면 임차인의 주거 선택의 자유가 더 많이 보장됩니까? 아니요. 주택 구하기 힘들어지죠. 임차인의 주거 이동이 감소하겠죠. 제한되고. 틀렸어요? 네. 낮은 선에서 상한제를 적용해. 공급자 좋아할까?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임대주택의 양쪽 공급도 감소하고 안 고쳐주니까 질도 나빠지겠다. 그죠? 네. 7번은 아직 직접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볼 거예요.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선에서 싸게 통제하잖아요. 그러면 초과 수요 부족 현상이 생겨. 그리고 이중 가격의 문제가 생겨. 우리 들어봤어요. 정부가
정상적으로 허용하는 임대료만 가지고는 직구하기 힘드니까 음성적 거래에 의한 암거래 시장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웃돈을 지불해야지 겨우 주택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문제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중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문제 생겨. 근데 이중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나마 도심이 버티겠지만 그런 능력이 안 되면 이제는 도시 매각으로 또 밀려 나가죠. 그러면 직장과 주거지가 또 분리가 되겠죠. 그러면 출퇴근할 때 교통비용, 혼잡 비용이 높아지는 사회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됐고요. 임대료 규제. 자, 임대료 통제도 이중 가격 문제가 생기죠. 맞죠?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이중 가격이 생깁니까? 생기지. 사적 시장 임대료는 100원인데 공적 시장 임대료는 80원이에요. 당연히 싸게 공급하니까 사적 시장과 공적 시장의 임대료가 달라지는 이중 가격 체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가격은 둘 다 나타납니다. 맞죠? 네. 답은 5번. 답이 5번. 네. 3번. 근데 시간이 되게 빨리 가는 것 같다. 되게 빨리 가네. 자, 볼게요. 분양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분양가 상한제는 신규 주택을 공급할 때 어떻게 공급해야 되냐면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위해서 시장 가격보다 무슨 선? 낮은 선에서 싸게 통제하는 거 맞죠? 맞아요. 2번. 주택의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로 구성됩니다. 맞아요. 근데 택지비는 LH 같은 데서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조성 원가로 공급을 해줘요. 그러면 거기다가 기본형 건축비를 반영한다. 여기다는 건설사의 초과이윤을 반영한다. 어때요? 맞아 틀려? 저기 분양가 상한제에 의한 주택의 분양가는 싸게 공급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도 초과이윤이라는 소리가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어디에다도 반영하면 안 됩니다. 틀렸어요? 예. 아무튼 이제 분양주택 정책은 일단 요건 요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선분양 후분양은 요 정도 보고요. 이제 요 지문은 이제 뭐 이제 딱히 오답을 내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제 저번에 이제 평가 시험에서 한번 나왔길래 한번 점검하려고 하는데 주택 정책에 의한 주거 안정이 진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 주거 안정이 되면 노동 생산성과 지역 사회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요즘에도 이제 저도 이제 같이 선생님들 만나서 뭐 술 한잔 하거나 뭐 요즘에는 좀 못 만났지만 뭐 이렇게 가끔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 이제 젊은 애들 걱정을 많이 해. 이제 우리 애들도 이제 뭐 어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때는 사실은 그 기회가 사실은 제법 많았죠. 그러니까 조금만 열심히 공부하면 좀 더 좋은 학교 가고 좀 더 나은 회사도 가고 기회가 많았는데 이제 우리 청년 세대들이 참 문제다. 게다가 저번에 나는 놀란 게 언제지? 그 어떤 여성 직장인인데 뭐 한 달에 월급이 한 200 얼마인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 몇 년을 모아가지고 1억을 만들었대. 그래서 자기 돈의 뭐 80% 이상을 뭐 다 저축한다고 뭐 하는데 그래서 막 대단하다. 근데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니고 굉장히 슬픈 현실 아닌가요? 아니 젊은 사람들이 벌써부터 아끼면 어떻게 실컷 놀고 여행도 다니고 연애도 하고 막 이렇게 아니 그런 경험을 하게끔 살게 해줘야지. 근데 이제 문제가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제 평생 집 하나 장만하려고 뭐 쥐어짜고 이렇게 사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들을 위한 과감한 주택 정책을 해가지고 막 한 1억 원에 공급을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 1억 원에 막 30년 살게끔 하고 이렇게 해야지 뭐 주거비의 부담을 안 느끼고 막 실컷 즐기고 놀고 애도 나고 막 그럴 텐데. 자,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요것이 안정되면 당연히 이런 게 있겠죠. 예. 물론 시험에는 지금 뭐 제가 정치하려고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우리 요즘에 그런 이야기 많이 해서 그래요. 예. 제가 이제 얘가 어리지 않았다면 그런 소리 않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예. 자, 4번. 주택 선분양제는 모델하우스 보여주고 미리 파는 거죠. 그래서 공급자 중심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건설사의 자금 조달 측면에서 유리하고 또 마케팅의 불확실성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작년 만약 여름 이전에 분양했던 시행사들은요. 막 박수치고 난리 났을 거야. 막 해외여행 다닐 거야 지금. 아이고 몇 달만 더 늦게 분양했으면 인생 끝장은 날 뻔했다. 이런 식이야. 근데 분양 시장이 좋을 때 분양하니까 완판돼. 그 이후에는 시장이 이렇게 돼도 지네들은 책임 없잖아. 소비자가 알아 떠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근데 만약에 후분양제를 한다고 해봐요.
끔찍한 상황이 와버리죠. 작년에 초반에 분양시장 막 아파트가 오르고 좋아. 그래서 아 좋구만 하고 착공을 했어. 근데 분양은 이제 한 1년 반 정도 있다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분양시장이 착공을 했는데 한 전체 공정이 60% 이상 시공 후에 시장이 안 좋아져 봐. 그럼 바로 다 아웃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마케팅에 대한 불확실성 위험을 줄일 수도 있고요. 후분양 제도는 일정 공정까지 시공 후 분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건설사의 부실 시공이나 품질 저하 등에 대처할 수 있다. 그래요. 답은 2번이고 이런 문제는 아무튼 이렇게 나오면 이 정도만 준비하면 될 것 같고요. 좋은 문제가 또 있죠. 이거 말고. 일단 답은 2번이고 이 문제가 좋아요. 이 문제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문제점. 여지껏 우리 시험은 거의 대부분 어떤 식인지 아세요? 분양가 상한제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다. 맨날 문제만 갖고 계속 이야기하네. 전체적인 틀이. 그러면 문제만 제기할 게 아니라 보완책도 내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지문들이 거의 있긴 있었지만 거의 통으로 이렇게 나온 적이 없는데 이 문제는 보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이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하느냐. 이 보완책. 문제가 구성이 되게 좋습니다. 되게 좋아요. 가볼게요. 옳지 않은 거. 질이 나빠. 왜? 싸게 통제하니까 건설사가 자재 안 좋은 거 쓰니까 그렇지. 그러면 건축비를 좀 현실화시켜서 기본 건축비를 현실화시켜라. 맞죠? 실제로 이렇게 얼마 전에 한번 했죠. 분양주택 잡으면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막 서로 들어라고 막 하죠. 그러니까 규칙을 정해놓겠대. 청약제도를 통한 분양을 하겠대. 투기가 유발될 수 있죠. 분양 프리미엄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일정 기간 전매 제한도 강화시키고요. 신규 주택 공급량이 감소한다. 그러면 신규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도록 주택 건설에 대한 세제 혜택 및 금융 지원 이런 방법으로 개입할 수도 있겠고 또 신규 주택 공급량 감소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민간 택지까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그러면 더 감소하지. 말이 안 되겠죠? 5번이 틀렸다. 그래서 문제 구성상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헐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문제 자체가 좋습니다. 답 몇 번? 5번. 이 문제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자, 임대료 보조. 35번 틀린 거. 자, 일단은 공급자 보조 방식이 있고 소비자 보조 방식이 있는데요. 근데 공급자 보조는 어떤 식이냐면 LH 같은 공급자한테 야, 내가 보조해줄 테니까 많이 만들어. 공급량을 늘리게끔 하려고 하는 방법이고 소비자 보조는 소비자한테 보조해주면서 이 돈 보태서 네가 가고 싶은데 골라가. 소비자의 주거 선택의 폭이 더 확대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임대료 보조, 가격 보조하고 소득 현금 보조가 있는데 사실 시험은 얘만 나왔어요. 얘만. 근데 얘도 한번 점검을 해야 돼요. 소득 보조는 현금 보조는 돈 주고 마음대로 쓰라고 알아서 쓰라고 주는 거고 임대료 가격 보조는 이 돈은 반드시 주거와 관련된 데만 써야 돼요. 그리고 영수증 증빙해야 돼. 임대료 내는 데 쓰든지 도배한 데 쓰든지 반드시 주택에 관련된 데만 쓰래.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주택의 질적 소비 증대라는 정책 목표 달성 측면에서는 이게 더 효과적일 수 있겠죠. 근데 소비자는 있잖아요. 그냥 현금 주고 마음대로 쓰라고 하는 게 소비자 효용이 더 증가하겠죠. 그래서 한번 읽어두시고 바우처도 시험에 이제 몇 번 나왔는데요. 그냥 임대료 일부를 보조해주는 개념이다. 그냥 이거 넣으면 돼요. 오답을 내는 질문 아니에요. 정부가 임대료 일부를 보조를 해준대. 어디? 단기? 한번 따라해봐요. 단기 불균형, 장기 균형. 시작! 단기 불균형, 장기 균형. 단기치고 멀쩡한 데가 없어. 단기에는 뭔가 이제 왜곡된 상황이 생기잖아요. 맨날. 그죠? 그러면 임대료 보조를 해주면 단기적으로는 주택 공급량은 불변인데 임차 수요만 증가해 버립니다. 저가주택 지역에서 11평짜리 주택 사는 갑돌이한테 정부가 이달부터 임대료 30만 원씩 보조해 주려고 한대요. 그럼 갑돌이는 아유 잘 됐다. 이 돈 보태가지고 좀 더 질이 좋은 15평짜리 주택 찾아서 이사 가야지 이런 생각하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겠죠. 그죠? 근데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갑돌이가 살고 있는 저가주택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처지는 다 비슷하지 않을까? 그럼 정부가 갑돌이한테만 임대를 보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보조를 해주지 않을까요? 맞죠? 그러면 갑돌이만 그런 생각하고 실행에 옮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똑같은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려고 하지 않나? 그러면 임대료 보조를 해주면 이 지역 내에서 지금 당장은 저가주택의 공급량 그대로죠. 근데 뭐만 증가해버려?
그렇지. 수요만 증가해버리는 거지. 그럼 임대료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이 아니고 상승하겠지. 상승. 그래서 누가 실질적인 혜택을 누려버려. 단기 때는. 임대료 인상에 따라서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초과이익을 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장기 상황이 되면 정부가 깜짝 놀란 거야. 아니 나는 임차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도록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지? 아 근본적인 해결책은 임대료 보조가 아니구나. 그래서 저가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도록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든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하향 효과가 나타나게끔 하든지 해서 장기적으로는 저가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도록 유도를 하겠죠. 그러면 다시 임대료가 어떻게 돼서 하락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장기적으로 누가 누리는 거예요? 임차인. 여긴 단기죠? 단기니까 상황이 틀린 거예요. 이거 잘 점검하세요. 딱 한 번 나왔어. 한 번. 소득효과 대체효과에 의해서 저가주택의 양적 수요 증가, 질적 수요도 높아질 수 있다. 그냥 들으세요. 딱 한 번 나왔어. 이건 오답 안 나면 그냥 들어. 갑돌이가 11평짜리 주택에 살고 있는데 정부가 임대료 보조를 해. 그렇지 않아도 11평짜리 주택에 떠나고 싶었어요. 정도 없어. 근데 정부가 임대료 보조를 해주면 실질 소득 증가 효과가 생기죠. 그로 인해서 이것보다 더 나은 15평짜리 주택으로 이사갈 수 있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소득효과 대체효과입니다. 그래서 그냥 요거는 오답 없는 지문이니까 딱 한 번 나왔었거든요. 읽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네. 답은 4번. 다음 36번.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설명 틀린 거 보면요. 일단은 1번 지문 너무 잘 나오고 그 다음에 4번에 통합 공공임대주택이 한번 소개 차원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작년에도 물론 여기 나와가지고 30년인데 20년이라고 해가지고 오답을 준 적이 있는데 일단 요건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 자, 1번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주택 무슨 계층? 소유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가장 적극적인 무슨 개입? 직접 개입. 그래서 요거는 밥 먹듯이 나오고요. 정부의 직접 개입. 주택 무슨 계층? 수요 아니고 소유 계층. 일단 요 지문은 중요합니다. 1번은. 다음. 장기 전세는 20년 범위 내에서 전세 계약 방식으로 하고요.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게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다음 4번.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이제 최저소득 계층, 그러니까 영구임대주택 개념, 저소득층, 젊은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등등등. 그래서 이제 얘는 말이죠. 그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 행복임대, 이제 행복주택 이런 개념을 싹 이게 통합한 개념인데, 자 어디? 5번.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은 몇 년? 30년. 통합 공공임대주택 몇 년? 얘도 30년. 얘도. 요거 하나 잡아놓으세요. 통합 공공임대주택 30년이라고 잡아놓으시고요. 다음 이제 6번은 아까 했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사적 시장과 공적 시장의 이중 가격 체계가 나타나. 그러면 이제 공적 시장에 사는 사람은 사적 시장과의 임대료 차익만큼 정부로부터 임대료 보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답은 5번. 다음 부동산 조세 37번 틀린 거 1번, 2번, 7번 볼게요. 우상향하는 공곡선과 우하향하는 수욕선에서 요 두 가지가 나온다는 것은 수요나 공곡선이 수직이나 수평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이런 조건이 붙는다는 것은 결국은 세금을 부과하면 둘이 상대적인 탄력성이 크기에 따라서 좀 더 마냐 정냐가 달라지는 거지. 아무튼 둘이 세금 나눠내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조세를 부과하면 1번, 2번이 이제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제 1번처럼 표현하기도 하고 2번처럼 표현하기도 해서 제가 이제 나눠서 한번 두 개를 똑같이 보여주려고 하는데 일단 볼게요. 이런 조건에서 조세를 부과하면 소비자도 임차인도 세금을 일정 부분 떠안아. 임대인도 세금 일정 부분 떠안아. 그래서 소비자 공급자의 잉여소득 감소로 인해서 수요 감소, 공급 감소, 거래 감소, 경제적 손실이 나타난다. 맞죠? 이렇게 그냥 툭 치고 가는 지문이 나오기도 하고 보다 더 이제 세밀하게 자 이런 경우에 조세를 부과하면 임차인도 세금이 일정 부분을 따르니까 종전보다 임대료가 상승해. 맞죠? 그죠? 그리고 임대인도 세금의 일정 부분을 따르니까 임대인이 실제 받는 가격도 감소해. 그래서 수요 감소, 공급 감소, 소비자 잉여 감소, 공급자 잉여 감소, 거래 감소, 경제적 손실이 생긴다. 자, 그래서 그냥 중간 과정 탁 설명 없이 툭 지나가 버리는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해서 두 개를 다 보시라고 제가 두 개를 한번 같이 넣어놨어요 지금. 예.
보충 자료에 보면 표 그 세금 뭐 보유 단계냐 취득 단계냐 국세냐 지방세냐 구분한 거 있죠. 3연타 지금 3연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예. 그래서 나중에 그거 다시 한번 점검 잘하세요. 자 봅니다. 재산세는 보유세고 지방세죠. 그렇죠? 재산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돼야 안 돼요. 되죠? 그렇죠? 이거 틀렸죠. 답은 3번. 네. 4번. 공급이 수요보다 더 탄력적인 상황이라면 그러면 수요가 비탄력적이네? 그렇죠? 그럼 이 상황에서 조세를 부과하면 누가 세금 부과하면 더 많이 하는 거죠? 임차인이죠. 그러면 조세에 대해서 임차인이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어때요?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당사자니까 조세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죠. 예. 5번. 조세 부과로 인해서 조세를 부과했는데 종전보다 임대료가 하락하거나 조세 때문에 수요 공급이 증가한다. 절대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절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 자, 양도세 동결하면 사람들이 양도세를 부과하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등등등 또는 양도세를 안 내려고 안파를 가지고 있네. 시장에서 공급 회전이 안 돼. 락 동결 걸려. 그러면 오히려 가격은 뭐 하는 거죠? 상승하는 거죠. 예. 7번이 아까 한번 나왔어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임차인의 탄력성 이전보다 커지게 되는데 여기까지 일단 어때요? 맞죠? 그러면 탄력적으로 변하는 거죠. 아까 앞에 탄력성 할 때는 여기까지만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럼 보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임차인의 탄력성 이전보다 커진다. 맞죠? 그러면 종전보다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조세 부담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낮아지는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딱 하시고요. 예. 다음 기타 그 보충학습 좀 잠깐 볼게요. 보충학습 보면 일단 요건 답이 이제 3번이고요. 그 1번 있죠. 수요나 공급이 비탄력적일 경우 조세 부과에 대한 경제적 손실은 덜 나타난다, 더 나타난다. 덜 나타나죠? 그렇죠? 이제 선생님 왜 그래? 그런 질문하면 안 돼, 이제. 내가 이거 수업 한두 번 설명했냐고. 근데 이게 설명 들을 때는 기억이 나는데요. 설명 끝난 다음에 잘 머릿속에 안 남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물어보면 안 되고요.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 자, 수요나 공급이 어떨수록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과 시 경제 손실은 적게 나타난다. 이제 암기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또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 암기하셔야 돼요. 또 하나 2번 토지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 수직이죠. 그러면 조세 부과 시 완전 비탄력적인 토지 소유자가 세금을 다 떠안아. 그러니까 조세 전가가 발생한다 안 한다. 그래서 조세 전가가 나타나지 않는 자원 배분의 왜곡이 나타나지 않는 세금이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 있는 보충 자료에 있는 1번, 2번은 이제는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암기하세요. 암기. 왜? 시험에 자주 안 나와. 응? 자주 안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안 돼. 여러분 있잖아요. 오늘 D-60일인가요? 그래, 60일 맞아요. 어제 왜 그러냐면 어제 수업했던 60일이라고 써놨더라고. 60일. 지금 하루는 우리 D-106일 전이 있었겠죠. 그때 3일보다 오늘 하루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예. 오늘 하루는 100일 더 남았을 때 3, 4일이 오늘 하루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말 효과적으로 써야지. 불필요한 데다가 시간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충 자료 있는 것은 그냥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데 이제 암기하고 하셔야지. 막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예. 다음 38번. 이것도 괜찮아요. 보니까 우리 시험에도 조각조각 지문 하나하나씩은 나왔는데 통으로는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험은 그냥 이런 식으로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은행 제도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한 줄씩만 나왔지 통으로 이렇게 나오진 않은데 요즘 시험 문제 구성 보면 이런 것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 보니까 여기는 다 맞아요.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지. 근데 분양가 상한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있죠. 근데 이것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아니죠. 뭐죠? 주택법이라 해주세요. 주택법. 예, 무슨 법? 주택법. 그래서 틀렸다. 이 정도 문제는 충분히 구성하기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시험 추세를 본다면. 예, 그래서 한번 점검하세요. 자, 그러면 잠깐 휴식했다가 이제 39번부터 투자 이론 들어갈게요.